관련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누실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바로 28일 오찬에서 오갔던 내용인 거죠. 네, 지난 토요일 얘기입니다. 네. 네, 국방부하고 청와대와의 이제 접촉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25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국방부 보고가 있었고, 네. 또 26일에는 국가안보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사드 포대 4기가 추가로 발입됐다는 얘기를 보고를 안 한 건데, 거기서 보니까 28일 날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로 발입 들어왔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모른 척. 예. 자기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한민구 장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아하.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거 다 알고 내가 물어봤는데, 앞에다 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한민구 장관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기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우리 기자, 채널A 기자한테 살짝 얘기한 건데, 그 말만 했겠느냐. 이러면서 마치 뭔가 뒤에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중요한 것은, 자, 보고 누락은 일단 맞는 것 네. 같다라고 치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조사를 했답니다. 어젯밤에 외부에 나가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군형법에 보고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뭐 회사에서 보고 잘못한다 해가 처벌받지는 않는데 네. 군형법에는 거짓 보고를 했을 때 뭐 적전일 경우에는 아주 높게 처벌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범자가 군인하고 군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나 그 이상의 뭐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은 한민구 장관한테 보고인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군인일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됐다든지 그 한민구 장관도 모르고 보고가 됐다. 한민구 장관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보고될 때부터 그렇게 왔다. 난 몰랐다라고. 막 그게 맞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민구 장관 자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 이 법조항을 걸고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전 옷을 벗었으니까. 네, 그 사람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인만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범죄는 적용받는데 이런 범죄는 군인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문제되는 거는 한민구 장관의 부하인 국방부 쪽에 군인들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일부러 문구를 삭제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처음에 만든 보고서에는 6기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여러 차례의 그 보고 과정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지워졌는데 그걸 누가 지웠는지가 지금 확실치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라는 게 이 거론이 되는데 그 실무자가 한 거지 우리 윗급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초안 만든 거 6기 발사대가 들어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기라고 하는 숫자가 삭제된 거. 이 두 가지가 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한 국방장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나는 지시한 바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이런 거고. 그럼 실무자 선에서 이걸 지울 때는 보고서라는 게 이유가 있어야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 사드 한 포대 6기. 이건 다 알고 있지. 이게 다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지. 2개는 세워놨는데 자꾸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박기라고 얘기하지. 그럼 4개는 지금 미군 거니까 미군 캠프 어디에 창고에 있지.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적시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6기라는 거 좀 지우고 좀 두루뭉술하게 고치지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보고 초안 만들어서 올렸는데 통과되면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커트를 하고 수정 지시를 했느냐?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건 이게 실수면 그럴 수 있으나 의도된 누락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그렇죠.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의도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 대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실무진의 의사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것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고 이게 무슨 한 달 된 것도 아니고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한 뭐 닷새 정도 전의 일인데 서로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까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또 한민구 장관이 실무자한테 또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건 또 군 입장에서는 군의 부하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이걸 다 우리한테 떠넘겨?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를 아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든가 의회 보고를 사소한 그런 그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상급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정부 부처에서는 당연하고 더군다나 이 국방 아니겠습니까? 국방 관련 이 문서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사안은 더군다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료는 최고 책임자,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 뭐 대표라든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강동 내용을 가지고 최종 점검하고 나중에 모의 훈련까지 다 합니다. 예. 보고하는 훈련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 부처라든가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한민구 장관이 몰랐다. 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직사회의 최소한도 일의 진행, 정부 부처 뭐 출입기자를 해보시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안은 아예 실무자에게 떠넘긴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최소한도 사드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은 추후에 살펴보겠다. 국민들 의견 네. 보고 뭐 국회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방정책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척위에 인선이 되고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것은 충분히 보고가 됐어야 됐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것을 총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자료들을 완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뭐 실무선에서 이해가 안 됐다.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항명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전형적인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네. 상당히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최소한 공직사회를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봅니다. 저도 국방부에 뭐 근무를 좀 해봤는데 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인수 과정에서 보고 과정이라면 장관이 다 손보고 마련입니다. 작게 쓴다 하더라도 별첨 문서를 또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할 때 약간이라도 누락되면 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글쎄요, 저 해명에 대해서 믿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무자가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다 이걸 수정한다 하더라도 별첨 과정을 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실무자,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이 라인에서 저걸 다 놓친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사드가 배치된 게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는 아니고 그 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후보 시절에도 사드에 관련된 건 다음 정부로 넘겨라. 맞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등등을 포함해서 몇 기가 있고 어디에 있고 네. 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깨알같이 보고가 올라가야 맞아요. 될 텐데 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 병력이 오늘 현재 몇만 몇천 명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현재 뭐 그 재래식 전차가 몇 기가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대통령이 다 아셔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숫자는 빼지 복잡해지니까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지금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이게 자꾸 의심이 가는 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런 사안이 터져서 언론에서까지 시끄러워져 있으면 뭐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정상이냐면 나의 불찰이다. 내가 몰랐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민감 사안이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나도 사실 정확히 몰랐으니 실무선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전직 장관이 아니거든요. 현 장관인데 아까 보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평론가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예. 숫자를 왜 뺐을지 즉 국방장관은 직계 라인의 수장인데 네. 해석과 평론을 하고 있다. 밑에 부하 직원이 한 걸 감추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추정하건대는 저희 사견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국방장관이 자기가 조사해서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해야 되는데 왜 부하 직원, 실무자가 했다는 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장님이 김 부장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숫자 빠졌어?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그건 뭐 포괄적인 보고선에서 김 과장이 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김 과장 튀어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았네요. 아주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이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주고받은 것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몰랐으면 청와대가 무능한 거다. 그리고 또 그거를 왜 바깥에 얘기해서 나라 방치를 시키냐.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과 미국이 벌써부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얘기할 수 있고 적폐청산이라 하더라도 보고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면 될 것을 이걸 전부 다 공개함으로써 미칠 수 있는 국격의 문제. 다음 달 당장 정상회담이 있고 오늘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간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사드 배치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쾌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입장이 굉장히 강경해요. 엄중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에서 이런 섣부른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될 경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 민주당 원내총무를 만나서 이 문제는 국내 문제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은 이거는 엄연히 국내적 문제를 넘어가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얽혀있는 그리고 러시아, 뭐 일본까지 얽혀있는 이런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청와대가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처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질문했다는 내용이 배치됐느냐라고 물었다가 나중에 반입됐느냐 물었다고 이제 정정을 했어요. 든 단어가 참 이게 어려워요. 배치냐, 그러니까 반이냐, 전개냐. 배치냐, 반입이냐, 전개냐 분명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완벽히 이제 세팅이 다 끝나서 이제 네. 운용이 되는 상태를 얘기한 건데 만일 정용 실장이 배치됐느냐 물어봤으면은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예. 물론 말을 번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오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청문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드 문제로 청문회가 열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사드 평가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졸속한 사드 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거듭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또 국회로 가게 되면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사드가 이게 과연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특히 이제 6기가 들어와서 부지가 넓어지게 되면 더 강력한 게 자세하게 받아야 된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4계절 지나려면 1년이 걸리잖아요. 이미 지금 2기는 배치됐는데 나머지 4기 못 들이고 1년 가다 보면 이게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 되는 것 아닌가?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 전개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찬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사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어쨌든 안보에 대해서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정말 안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적 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의 경우 이 상황이 전개가 됐을 경우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잘못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도리어 더 사안을 그르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었고 과연 사드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만약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를 앞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준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그 사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또는 관련돼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나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고요. 예. 또 국제 협상을 할 때 한미 간에 한중 간에 이런 협상에서도 우리가 투명하고 우리 내부에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교적인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당장 저는 이 사안이 나오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원 이 대표단을 만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국내의 문제다. 예. 그래서 이 우방의 국가들을 안심시키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양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교적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국제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사드가 정말로 이제 배치가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제사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만드는 첫 단추가 됐다. 대신에 정말 이렇게 대통령을 농단하고 대통령을 기망하고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 안보적인 사안, 국방의 사안이 전개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의 폭들을 넓혀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청문회 국면으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계속해서 접어들게 될 텐데, 다음 달, 이제 6월이니까 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또 부동산 얘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저 청문회 날짜가 잡혔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건지 좀.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출근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이런 사람은 공직에 쓰지 않겠다라고 했던 5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뭐 등등. 네. 자, 많이 지금 이제 걸려 있습니다. 4개 항목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상 맨 처음에 지명을 했을 때 위장 전입하고 이중 국정은 사실상 자진납세를 과정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해명 자체도 이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기에 뭐 자녀 증여세 늦장 납부라든지 또 이제 뭐 미국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이번에는 딸 명의로 공익용 산지 매입을 한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새로 한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한 언론이 제기했는데 이 거제의 이제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는 제대로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일회적으로 기획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파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도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거제 별장입니다. 컨테이너 2개를 쌓아서 만든 거제도에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저걸 갖고 시세가 좀 오르면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건 기획부동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강경화 후보자 말씀처럼 예를 들어 남편이 살고 실거주 목적이 있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의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본인이 은퇴 이후를 생각해서 저 집을 샀다면 남편 명의로 산다거나 남편 돈으로 산다거나 본인 명의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딸의 이름을 빌어서 딸의 돈을 가지고 샀을까? 여기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집안 사정이 있는지 이게 청문회가 너무 궁금해지는 게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의 부분이 가장 의혹이에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그럼 지금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거제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는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두 딸의 명의로 샀는데 230만 원씩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딸이 번 돈으로 딸이 사는 거면 증여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딸들은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1억 6천이라는 돈에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사준 것으로 보고 명의만 딸들로 한 것이다. 230만 원씩 증여세를 내라. 이것을 이제 안 내고 있다가 이건 좀 세금 탈루라고 좀 보지 않고 연체 세금을 뒤늦게 냈다. 근데 이것도 불찰은 불찰이죠. 이 고위공직자에 오를 뿐이. 그 문제는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획부동산 설은 정말 이게 노후를 대비, 요즘에 이제 귀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또 거제 바닷가 좋으니까 정말 거주할 목적인지 아니면 이것을 땅값을 부풀려서 되팔 목적인지에 따라서 이 기획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지금 일단 의혹 제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 이 설명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추가된 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비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부당하게 재테크를 하는 거, 부정축제를 하는 걸 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인데 투기가 이제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또 딸들의 명의로 주류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건 왜냐하면 외교부의 해명은 와인이다. 근데 그 사업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하려고 했던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는 이게 강경화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멕시코의 증류주를 수입하려고 했다. 그 외교부는 와인 수입. 이 딸들이 와인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업의 처음에 발의자는 멕시코에 아는 지인이
증류주를 좀 한국에 팔면 어떨까? 이게 소주랑 비슷해서 잘하면 이제 좀 대박이 날 수도 있겠구나. 예. 네. 아이디어가 달라요. 이 해명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좀 난감해 보입니다. 혹자는 이제 보통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그렇죠. 땅을 싼 값에 사서 네. 증여를 하면 세금 아무래도 증여 덜 내죠. 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를 세습할 수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혹시 이런 목적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세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공시지가는 또 싸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줄 때는 공시지가로. 그 공시지가 되고 예. 계산은 그렇게 되고 할 때는. 실제 이득 자체는 시세로 돼 버리죠.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안 낼 수도 있는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절세? 그냥 절세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뭐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들도 강경호 후보가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이런 의혹들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니고 어떤 그런 증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딸의 주류 회사도 처음에는 이 강경화 후보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그 부하 직원 얘기에 따르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예. 이번 뭐 지류회사 신설 같은 게 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였고 사실 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친인 강경화 후보자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컨셉을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인 강경화 후보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줘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해명하고 완전히 정반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깨끗한, 왜냐면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깨끗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네. 여성 네. 후보자고 해서 정말 자기 관리를 잘했을 것이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오고 있는 거는 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했던 네. 사람들의 어떤 의혹과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형 의혹이 거의 다 들어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요. 글로벌 스타일인데 예. 자 4대 강국과의 외교는 아니지만 주로 유엔 특사, 이 특보로 활동하면서 약소국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중동도 가고 인권 아프리카도 가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청렴성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오히려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높았기 때문에 아하. 지금 자잘한 의혹들이 계속 쌓이면서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좀 깨끗한 해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장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쓰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정말 납득이 가는 인사였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